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 뵙고 대면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지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외식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오늘 2시간 동안 이제 강의하게 될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이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많이 힘들죠. 외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다양한 환경의 변화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과거로부터 들어왔던 이 외식 트렌드가 요즘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바뀌어진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케팅의 전략들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은 쉽게 마케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 중에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채팅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인 외식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요, 이제 2021년도 외식업 트렌드입니다. 아쉽지만 벌써 2021년도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지고 이제 거의 끝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측이 맞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아니면 일부가 맞았는지 한번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외식업 트렌드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 소비 형태의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외식에 대한 정의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 밖에서의 있죠. 외식이란 가정 밖에서 통해서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구입해서 밖에서 먹는 식사 형태. 다른 말로는 좀 어려운 말로는 집에서 먹는 형태는 내식이 되고요. 밖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외식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혼용되기 시작을 하는 게 밖에서 음식을 가지고 안에서도 먹던가 아니면 배달시켜서 집안에서 먹게 되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뭐 외식적 내식, 또 집에 있던 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내식적 외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들로 또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식업은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문 외식이 있고 배달 외식이 있고 포장 외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문 외식은 전통적으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배달 외식 쪽으로 이 중심축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장 외식도 상당 부분 요즘에 이제 많이 요 매출 형태가 판매 형태가 올라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까 방금 하셨던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과거로부터의 외식 트렌드가 또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어떤 게 또 유행을 했는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그러니까 한 4, 5년 전이죠. 그러니까 나홀로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1인, 혼자라고 하는 이제 계열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외식의 다양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HMR이라던가, 그러니까 반가공 상태가 되겠죠. 레디쿡 상태, 레디힛 상태, 이런 것들처럼 그냥 바로 간편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외식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정크푸드 개념이 이제 벗어나서 고급스러운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던 한식이 새롭게 또 재해석되는 그런 시기가 2017년이었다 그러면 2018년도 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심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럼 201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좋은 거였다 그러면 2018년도는 마음까지 훔쳐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빅블러라고 해서 지금의 키오스트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를 이용한 것들이 이때부터 이 외식업의 빅블러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있었던 반외식의 다양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한식의 단품진화라고 해서 이제 한식의 전문점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비대면의 서비스화인데요. 실제로 신기한 건 코로나가 오기 직전이었는데 이미 벌써 빅블러 현상을 통해서 키오스트 시스템이 막 패스트푸드점, 카페 이런 데 들어가던 시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도적의 확산이라고 있는데 사장님들께서 제가 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편도적이 뭐냐 그러면요. 편의점, 도시락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외식업이 같은 경쟁사에 있는 똑같은 업종의 식당이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다른 업종이죠. 이종 간에 이제 경쟁이 시작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냐? 이제 편의점은 식당이 아니고 소매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금액을 들고 이 식당 가냐 저 식당 가냐가 아니고요. 같은 돈을 들고 식당을 가냐 편의점을 가냐로 경쟁 구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또 많이 진화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택배도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카페처럼 원두커피를 또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식사하거나 라면을 먹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4시간이라고 하는 운영 시간이 식당보다 훨씬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외식 관련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편의점과의 관계를 굉장히 유심히 잘 쳐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감성인 뉴트로 감성이 2019년도에 이제 복고풍 형태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2020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린오션이라든가 바이미포미, 뭐 스트리밍 소비, 그다음에 편리미엄 외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린오션 같은 경우는요, 채식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미포미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를 위한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 스트리밍 소비 같은 경우들이라든가 이런 편리미엄 외식 같은 경우들은 그 패턴,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사는 패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변화되어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외식업 트렌드들이 과연 생겼고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미래를 가지고 예측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는 이 뭐라고 할까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공간 상권이라고 하는 동네 상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안심 푸드테크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케팅 메뉴에서는 취향 소비라고 하는 부분, 소비 감성 쪽에서는 진화하는 그린 슈머, 그다음에 외식업의 형태에서는 홀로 만찬이라고 하는 게 이 특징적 요소로 키워드로 도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 형태들은 혼밥 문화, 그다음에 프리미엄 간편식, 배달 음식의 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개인주의 프리미엄의 편리함으로써의 나 혼자 저녁을 먹거나 나 혼자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어떻게 되냐? 훨씬 더 나 혼자만의 이제 그래서 외식 형태가 홀로 만찬, 그래서 혼밥 쪽, 혼술 쪽, 뭐 이제 1인 소비가 굉장히 강화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혼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배달 음식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는 내가 굳이 식당 가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 있는 식당에 가지 않아도 내가 음식이 나한테 오게끔 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 감성에서는 가치 소비 하나를 쓰더라도 내가 제대로 쓰겠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채식 그래서요. 이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패스트푸드 음식이라던가 지나친 육류 소비보다는 야채를 중심으로 하는 채식 위주의 소비가 이제 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먹는 거, 맛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장이 많아지고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구가 아프지 않게 잘 버릴 수 있느냐, 이 재질이 썩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됐고 아마 그런 것들은 공익광고라든가 다양한 환경운동을 통해서 아마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하는 그린 슈머가 점점 더 이제 깊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이나 메뉴에서도 보면 MZ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엄 Z세대인데요. 이제 새로운 소비 시대들이 온라인으로 무장되어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SNS 활용 능력들이 강한 이런 소비층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대한 체험 소비라든가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월간에 이제 책이 매월 오는 이런 구독 같은 것들을요. 막걸리라든가 식재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나한테 이제 내가 주문하지 않아도 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취향 소비라고 하는
키워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경영적인 면에서는 푸드테크가 가속화되겠죠. 왜? 비대면이어야 되잖아요. 직원이 많다고 좋은 게 이제 아닌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기계라든가 로봇화, 자동화, 무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푸드테크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절충안으로 푸드테크라고 하는 대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식당, 당연히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여름철에 식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하나의 주방으로 여러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심 푸드테크라는 키워드로 이제 계속 활성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이 공간과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목 상권, 홈코노미, 복합문화, 외식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동네 상권의 재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곳이 전주라고 하면 전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뭐 전북대 상권이다 아니면 뭐 객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쪽에 많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집중력이 있었던 중심 상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위험한 상권으로 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상태에 있는 자기 동네를 중심으로 소비를 일으키는 상권이 마이크로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아진 상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멀리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안전한 작은 상권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이 동네 상권, 그다음에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엔 안 보였던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이 노포라고 하는 이런 맛집들이 다시 소개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된다? 마케팅 전략에 매칭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 주시면 아마 2021년도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같이 영향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홀로 만찬, 진화하는 그린슈머,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동네 상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소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뭐 제가 아무리 월등히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고급, 이게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AT 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뭐 농축수산식품산업 그쪽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소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의 최종은 월간식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트렌드 중에서요. 제가 몇 가지 다 중요한 것들을 조금 더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이 홀로 만찬, 환경의 변화 내에서의 홀로 만찬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배달 앱, 특히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앱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앱 안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드디어 1인분 카테고리가 따로 떨어져서 내가 혼자인데 2인분, 3인분 시켜줘야 되는 배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 앱에도 이제 1인분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이 혼자서 음식을 먹고 혼자서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2019년도 이제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는 전체 약 2천만 가구에서 30%가 1인 가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구 수는 장담컨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인분, 3인분을 시켜서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그리고 딱 소비시키는 이런 문화가 점점 정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변화에서 이제 진화하는 그린슈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 증가를 걱정하는 소비 심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도 이제 배달하는 양이 조금씩 는다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하나 시키려고 했더니 박스가 들어오고 아이스팩이 들어오고 그걸 감기 위해서 충진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올 수 있던가 아니면
아예 없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을 증가를 걱정하는 소비 심리, 그래서 도시락, 배달, 배송, 식품 포장재의 친환경 소재 적용이 증가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외식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업에서의 이 포장과 관련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 음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재활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활용이나 친환경이 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일반 이제 포장재보다도 조금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라도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가 나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던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이런 데들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하시는 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일회용 컵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물론 분리 배출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갔던 카페에서는 이런 컵으로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갱지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괜찮을까 그랬더니 100% 땅에다가 그냥 버려도, 땅에 파묻어도 바로 이제 없어지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고 사탕수수로 만들었다라고 여기 딱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약간 외곽형 카페다 보니까요. 그 카페 앞쪽에다가 밭을 읽었는데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은 이 종이컵을 다시 회수해서 이걸 잘게 잘라서 그냥 흙에다 뿌렸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걸로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 아 진짜 마케팅 굉장하다. 내가 100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 컵을 이용해서 음료 한 잔 마시는 게 내가 소비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마케팅 도구이면서요. 그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작용되는데 굉장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뜨고 있는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좀 인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쓰레기 버릴 때 걱정, 불편,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취향 소비입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 이색 식재료를 즐기며 굿즈 한정판에 이제 열광합니다. 그래서 뭐 양대파, 분모자, 마라, 트러플 등 꿀조합을 즐긴다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색 조합.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괴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궁합이 맞지 않고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긋나여서 굉장히 이상한 거 중심으로 또 조합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상에 괜찮을까라고 하는 정말 좀 무서운 음식들도 있는 편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구독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데요. 구독 서비스 이용 이유는 편리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앞에서 부연 설명드린 것처럼 구독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잡지 같은 게 1년치를 계약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나한테 책이 오는 이런 구독 서비스와 거의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혼자 있고 내가 사회생활이 조금 더 밖에서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리를 한다, 음식을 만든다 이런 개념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장을 봐서 식재료를 구하는 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편리하게 만드는 게 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식재료를 미리 클릭해서 미리 선주문을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물건이 배송되는 시스템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장을 안 봐도 되는 편리함이 있겠죠.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선 이미 벌써 소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고 언제 보내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고를 쌓지 않고, 그리고 당장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의 소비자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던가 소비 예측이 다 가능한 상태에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 윈윈되는 전략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혼술들이 많다 보니까요. 또 그리고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막걸리라든가 전통주어 관련 시장들이 택배라든가 배송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전통주들을 구독 서비스하는 서비스가 또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팁을 좀 하나 더 드린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김치찌개를 만들 거야 라고 짠 하고 갖고 나오면 소비자가 그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서 매칭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패턴으로 공급자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소비자는 이 공급자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의 흐름, 소비의 패턴, 소비의 트렌드, 소비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하시고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셔야지 내가 잘하는 거 전략을 내세워 놓고 내 전략에 맞는 소비자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옛날 버전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이 다시 떠오르냐 그러면요.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고객들의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니즈하고 디스하는 이 분석 방법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만 소비자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심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식당에 소비자로서 가시게 되면 손님이 옛날에 많은 식당이 맛집이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많은 식당은 위험한 식당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커졌다라고 봐야 돼요. 손님이 많으면 많은 만큼 안심할 수 있게끔 뭔가 다양한 조치들이 또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거꾸로 따지면 소비자가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손님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안전한 음식을 먹을 것이냐, 손님이 물론 이제 충분히 안정적인 장치들 다 해놨겠지만 손님이 많은 곳에서 밥을 먹을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옛날처럼 사람 많은 데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라고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안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식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외식과 식품, 음식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돈 주고 사는 상품 중에서 대부분 몸 밖에 있는 상품들을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위험하면 바로 안 쓰면 되는데 딱 두 가지가 위험한 상품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는 음식이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그건 약입니다. 약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약사한테 가가지고 약을 받아와야 될 정도로 안전장치가 걸려져 있는 그 상품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음식도 몸 안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전문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의 음식을 섭취하는 쪽으로 많이 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식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내 몸 안에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걸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다? 단골 식당이라는 걸 가져갑니다. 내가 가서 경험했더니 맛도 있는데 안전한데 사장님이 누군지 알면 안심할 수 있는 식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맛도 있지만 먹어도 괜찮다라는 음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신메뉴입니다. 새로운 음식은 누가 먹어본 경험도 없고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걱정하고 내가 선뜻 나서서 모르는 음식을 먹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의 마케팅은 사실은 사람에서의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먹어본 사람의 입소문, 경험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너 먹어봤어? 먹어봤어. 어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도가 생겨서 그 음식의 신뢰도가 전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신메뉴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리뷰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글로 되어 있는 신뢰도를 믿고 그 식당을 가거나 그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사장님들께서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뒤에 나중에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케이스 사례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장에서는 안심푸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안심하고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안심하고 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로 굉장히 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푸드테크 활성화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푸드테크입니다. 음식의 과학이다라 기술이 접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가 현재 이 외식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식은 무슨 맛이라고 얘기합니까? 손맛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음식에서의 손맛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많아질수록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이 인정해주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반가공이 되어도 자동화 로봇이 되어도 안전하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그 음식 먹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보수적인 식당도 뭐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로봇이라든가 무인화가 많이 진행되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결국은 인건비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식당들이 인건비 싸움 때문에 사실은 로봇화를 진행시키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로봇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너무 경계를 해야 되지만 또 너무 인건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들을 사장님들께서 기획 단계에 있으시면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는 동네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 어라운드 동네 상권 관심의 증가라고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치가 아직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는 곳, 낯선 곳,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대부분 얼굴에 안면이 있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소비 성향 자체를 작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권 조사할 때 나왔던 이제 몇 가지 용어들 중에 하나가 슬세권, 편세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슬리퍼 신고 나가는 상권입니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상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점으로 다시 환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 우리 동네를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퇴근 후 소비생활, 소비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말을 빨리 하니까 엉키기 시작하는데 퇴근 후 소비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슬세권 나오죠. 슬리퍼 신고 가는 상권입니다. 편세권, 편의점 중심 상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습세권, 그다음에 스세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근거리 작은 상권을 말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의 재해석, 그래서 노포,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건축, 동네 여행 등 다양한 동네 문화에 관심이 올라오면서 작은 상권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네 상권의 재발견이 되면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예로 제가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식업과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들을 조금은 빠르지만 조금은 간략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찍어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 안 맞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외식업, 식품 관련 쪽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같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연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무슨 막 전문 용어를 써서 어렵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고백을 조금 여러분들 하자 그러면 자영업자 출신입니다. 저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자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강의하는 건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창업하고 2번 말아먹고 국수집 한 것도 아닌데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나 외식업에 있으면서 직영점이라든가 다른 가맹점들을 오픈하고 폐업하는 과정들을 좀 경험을 좀 해보고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 작은 마케팅으로 효과 볼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고 조그맣게 한글로 되어 있죠. 마케팅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장 안 넘기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거를 한 단어로 생각하면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광고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요. 알린다라는 얘기, 홍보라는 단어들이 쭉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조금 더 분류를 한다 그러면 마케팅은 아주 큰 분류지만 그 안에 작은 분류를 하나 좀 나눠 놓는다 그러면 홍보와 광고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럼 홍보는 뭐고 광고는 뭘까? 야, 나 홍보할 거야. 나 광고할 거야. 거의 두 가지가 같은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홍보와 광고는 굉장히 다른 용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광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생산자의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나 중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일체의 기업 활동입니다. 어렵죠? 예,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원래 사전적 의미는 항상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우리는 외식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식사를 하셔야 될 소비자들한테요, 돈 내고 배부름, 포만감, 행복감,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을 주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의 만족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생산하는 사람, 저희같이 외식업에서 공급해주는 사장님들, 이 관리자들이 이 생산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쵸? 매출액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매출액을 높여서 잘 팔리는 음식을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기꺼이 돈을 지불해주는 이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g가 붙습니다. 팅이 되기 때문에 ing가 붙기 때문에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멈춘 게 아니고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중간 생산자,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일체의 활동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케팅의 범위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재료를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이다, 아니면은 뭐 친환경이다, 무농약이다, 무항생제다. 이거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료랑 관계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생산하는 이 재료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외식업에서는 마케팅의 시작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콜드체인으로 오는 건지 냉동탑차로 오는 건지 그냥 오는 건지 이러한 유통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방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지, 특급 호텔 출신인지 오너 셰프인지 아니면 최연소 셰프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 음식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 홀에서의 딜리버리라고 하죠. 배송시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가는데 어떤 오토바이로 가는지, 아니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서빙을 해주는지, 로봇이 서빙하는지, 손님이 가지고 오는지, 이러한 구도들 모든 것도 다 마케팅의 도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 마케팅은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식으로 본다 그러면 재료로부터 소비자들이 먹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먹고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뭘로 볼 수 있다?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문장으로 마무리하자 그러면요. 마케팅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최대의 만족을 주는 일체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트렌드 중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심비,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고객이 가치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의 만족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고 최대의 만족을 주는 가성비 있는 거, 가심비가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이 다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을 조금 더 작게 두 덩어리로 만든다 그러면요. 하나는 홍보고 하나는 광고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는요. 특정 제품의 이제 이익보다는 기업의 브랜드,
자체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는요, 식제품, 행사 등을 알리는 데 목표가 있으며 과장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주로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므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홍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홍보는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 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너 칭찬받아도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네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자발적으로 캐치해서 알려주는 행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체들이 광고와 홍보를 좀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따진다 그러면 뭐 어떤 H회사에서 뭐 자동차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갖고 텔레비에서 쫙 나와서 그 자동차의 성능이 어떻고 안정감이 어떻다 그러면 그거는 광고 개념이 클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비자가 저 차가 무슨 성능을 갖고 있고 뭐 몇 킬로를 달리는지 원하지 않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저걸 알려주는 게 차별화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알려주는 게 광고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면 홍보는요. 우리 회사는 뭐 사회적 기업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줍니다. 그다음에 차를 팔아서 하는 기업이 아니고 차를 판 금액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광고가 아니고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올리는 거죠. 자동차를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있는 게 홍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뭐 추운 겨울날 되기 전에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터넷 뉴스라든가 인터넷 신문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홍보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해 지역에 복구하러 직원들이 나갔다던가 수해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 브랜드를 좋게 만드는 행위이고 그다음에 기사나 뉴스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이면서도 홍보 개념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광고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의 주요 타깃을 설정하고 매체를 통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죠. 판매하는 제품을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딱 타겟을 정해놓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 텔레비 광고, 라디오 광고, 잡지 광고, 신문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요 앞에 텔레비, 라디오, 그다음에 뭐 잡지 이런 것들이 다 매체를 그 앞에다 붙이고 그 뒤에 홍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광고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필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는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이 홍보랑은 틀립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비용을 지불해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문구 등 얼마든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과도한 광고는 뭘 떨어뜨릴 수 있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쪽 틀어도 저 광고, 저쪽 틀어도 광고 그러면 아우 지겨워 죽겠네 라고 해서 의외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마케팅 안에 홍보와 광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우리같이 작은 자영업자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광고를 해도 되고 홍보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선택할 건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선택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기 이제 나온 내용으로는 홍보가 조금 더 큰 개념처럼 보이죠. 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홍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언론이라던가 무언가를 좋은 이미지로 어딘가에 전달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독점된 형태를 띄었었어요. 어디냐 그러면은 라디오, 신문, 잡지, 텔레비 이 몇 가지 안 되는 매체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기사화가 되기 쉬웠는데 지금은 1인 미디어, 그다음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이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채널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준 게 아닌데 소비자 한 명이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던가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대가를 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야, 나 너무 맛있게 먹었어. 작은 기사화가 되면서 노출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점에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그러면 컨설턴트가 돼서 컨설팅을 나갈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케팅하고 싶다, 광고 홍보를 하고 싶다. 근데 광고는 비싼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조금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 효과가 큰 SNS 광고 같은 경우들을 홍보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저의 답변은 뭘까요? 가족분 중에 젊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님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들어오는 손님을 통해서 홍보가 나갈 수 있게끔 손님을 유도하는 방법을 써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것들이 워낙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 집 음식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사진 좀 많이 찍어주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음료수 하나 서비스 해드릴게요. 바로 해주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다음번에 올 때 준다 그건 의미 없어요. 왜? 안 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준다던가 정말 사진을 찍어준다던가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이다 콜라 한 병 딱 서비스 해주시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객은 사진 찍는 것도 즐겁지만 음료수를 제가 서비스 받는 거에 대한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손님을 통해서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케팅이고 이게 할 수 있는 홍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하시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게 저의 조금 이제 강한 어필을 좀 하고 싶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그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을 사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연구하셔야 될 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께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맛집, 동네에 이름 치시고 맛집 치시면은 이게 딱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미지를 보시면 사진들이 딱 모아 있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패턴들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 그러면 음식 사진이 굉장히 많은 집들이 나와요. 그런 집들은 뭐냐 그러면요. 인테리어가 찍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음식에 집중하고 있는 사진들만 있다라고 한 얘기는 주변 환경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 사람들도 찍으면서 이거 엄지척을 받아야 되잖아요. 좋아요를 받아야 되는데 지저분한 게 노출되거나 안 좋은 게 노출되면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거, 이쁜 거 중심으로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사장님들께서는 내 인테리어가 크게 뭐 좀 사진 찍을 만한 데가 없네? 포인트가 없네? 그러면 음식 사진을 한 장 걸어준다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준다던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뭔가 한 면을 이쁘게 하나 정도를 만들어주셔서 뭐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준다던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 사진도 같이 사진이 찍히면서 콘텐츠의 양, 정보의 양이 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 보고 찍어달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걸 집중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목까지는 해주셔야만 소비자가 그걸 기꺼이 사진 찍어서 홍보해주고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객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한 장 펼쳐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차별성인 겁니다. 내가 다른 집과 무엇가 틀린 것인가 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컵은 일반적인 컵보다는 또 색깔 감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서 뜨거운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공간 때문에 뜨거운 게 바로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배려되어 있는 기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친환경 지구를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컵과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차별화 전략들이 이런 곳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브랜드에 가셔서 이미지를 보시면 이 노란색 사진이 굉장히 많게 나오고요. 이 카페에 가서 이걸 찍으면은 이 친환경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게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걸 소비자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크면 경쟁자가 크고 시장이 작으면 전문적인 경쟁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문적인 경쟁자를 만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차별성을 더 부각시켜야 되고 내 음식이, 내 제품, 내 상품의 전문가가 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 그다음에 경쟁사, 이 고객, 이 세 가지의 중점 요소들이 나의 위치, 경쟁의 우위, 고객 선호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경쟁자가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나나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것인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게 내 상품에 매칭돼서 차별화 전략으로 가실 수 있게끔 늘 기억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가 막 얼토동토하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차별화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음식이라고 하는 포지션에서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차별화가 나와야 됩니다. 양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음식을 남기게 하게 됨으로써 그 음식을 안 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하기 때문에 음식 맛을 충분히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음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차별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걸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 광고나 홍보에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성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모아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마케팅 이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음식점에 있는 마케팅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왔고, 이걸 좀 응용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있게 들어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 배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음식이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식당은 여기 나오죠?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이제 배달 서비스 차별화인데 식당,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 동시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과 동시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시성이 뭐냐? 음식을 만든과 동시에 소비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다 놓고 판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매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고객이 소비를 시작해서 딱 오다가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뭘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상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소비자는 잡고 입을 대기 시작하죠. 바로 소비가 일어나는 게 이 식당, 레스토랑이 가져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남겼다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약하기 때문에 동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패턴이 깨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 주문을 해서 음식을 만들 것 맞지만 그 음식을 만들자마자 같은 공간 내에서 소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음식이 다른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다른 환경에서 소비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배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 그러면요. 여기 제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 탕수육을 시키셨을 때 부먹파이십니까? 찍먹파이십니까? 부먹이 좋으신지 찍먹이 좋으신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소비 패턴이니까요. 나는 부먹 좋아, 나는 찍먹 좋아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언제부터 우리가 탕수육을 부어 먹고 찍어 먹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원래 탕수육은요. 그냥 부어 먹는 거였습니다. 소스가 다 버무려진 상태에서 나왔던 게 탕수육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연구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찍어 먹냐, 부어 먹냐라는 걸 논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누군가가 소스를 따로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소스를 왜 따로 주기 시작을 했을까요? 왜냐? 그럼 탕수육이 배달되는 시점부터 소스가 따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음식이 마늘과 동시에 따뜻한 상태에서 튀김이 바삭한 상태에서 버무려져 있는 음식을 바로 먹으면 그 식감과 따뜻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같은 음식인데도 그걸 버무린 상태에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5분 뒤에 10분 뒤에 그 집에 가서 먹으면 그건 다른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따뜻함이 떨어져 있고 바삭함이 사라져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을 땐 되게 맛있는 기억을 갖고 우리 집에서 배달시켰더니 굉장히 맛없는 음식이 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어떤 주방장이 제일 먼저 하셨겠죠. 그래서 소스를 버무리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가서 손님이 그 자리에서 부어 먹게 하자라는 방법으로 변형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식당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만든 음식은 되게 맛있을 수 있지만 그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만약에 밖에다 내놓고 10분 뒤에 그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맛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마케팅의 차별화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배달 속도를 줄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따뜻한 음식을 계속 따뜻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치 그 손님이 내가 사장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음식을 통해서 사장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판단하는 요소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서비스의 차별화는요, 외식업에서 배달 시스템은 1년 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치열한 분야가 되었다. 당연하죠.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했으니까요. 어떻게 변했다? 배달해서 내가 안전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달 음식 시장은 17조 3천억 원으로 2019년 9조 7천억 원보다도 78.6%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뛰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시는 전문 직업이 나올 정도까지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배달이 주도되었다면 요즘에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1, 2인 가구 추세와 맞물려 이 배달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중국집 같은 데 전화를 걸어서 다이렉트로 연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플랫폼을 하나 갖고 있죠. 핸드폰이 근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데요. 손에 있는 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가지고서 앱을 통해서, 전화도 아니죠, 앱을 통해서 결제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배달 문화를 훨씬 더 넓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커나가는 기업들이 컸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배달통과 같은 전문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이제는 또 쿠팡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업체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큰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발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오토바이 배달이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직원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사고가 난다던가 위험 요소들을 안고서 배달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시스템이 아예 OEM처럼 외주 형태로 딱딱딱 맞물려 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걱정 없이 음식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보면 훨씬 더 배달하기가 좋아진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음식이 그렇게 배달 갔을 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배달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특성상 점포에서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서비스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장님이 손님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손님은 누굴 봐요? 오토바이에 배송해 주시는 그 기사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 기사님이 우리 집 직원이 아니고 식당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걸리거나 이 음식에 대해서 궁금한 걸 이분한테 물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들도 좀 몇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요,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대부분이므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앱에서 후기, 평점, 주문 수 등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식당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 먹어봤던 사람들이 이거 맛있어 라고 하는 구전 효과. 조금 더 전문적인 마케팅 용어로 쓰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전달이 되죠. 그게 뭐라고요? 리뷰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평점이라고 해서 별이 나오게 돼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맞고 소비자가 익명성 속에서 너무 과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소비자들이 그 리뷰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보의 신뢰성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 또는 해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올라감으로써 나도 여러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온라인 쇼핑몰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그중에 몇 개는 확실히 잘 되고 몇 개는 또 완전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왜 이 집이 잘 되는지 봤더니 잘 되는 집의 상당 부분들이 게시글이라든가 토론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답변이 글이 많이 올라가고 그 글에 의한 답변들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쇼핑몰은 잘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기척 효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람의 발걸음이 많은 걸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람이 많은 매장에 와 여기 뭐지? 라고 쳐다보는 것처럼 이러한 글들이 많이 달려있고 그 글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들이 야, 이 집은 굉장히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앱을 통해서 배달을 준비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리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담대한 마음도 좀 필요하고요. 조금 부지런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모든 고객들의 쓴소리와 좋은 소리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도 사실 거기서도 얻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내 점포 음식을 전달하는 푸드라이더, 그러니까 기사님들에게 음식의 특성과 고객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제가 컨설팅 갔을 때 좀 인상 깊게 봤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 그러면요. 기사님들이 오시면 고생하신다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팔고 있는 아메리카나 이런 것들을요. 진짜 조금 조그만한 컵에다가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더우시죠? 혹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다 좀 작은 컵입니다. 손님들 하는 컵이 아니고 좀 작은 컵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 딱 꽂아가지고 드리면서 요 커피가 무슨 커피예요? 혹시 손님 물어봐 주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 보고 사실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맞다. 소비자들이 만나는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고 기사님을 만나니까 기사님이 커피를 드릴 때 이거 매장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커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소비자는 신뢰를 얻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님으로 갔던 어떤 집에서는요. 기사님하고 싸우는 집도 봤어요. 상황상 딱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기사님이 음식을 배달했는데 배달된 음식을 먹고 불편하니까 그 식당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막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였던 거 카페로 알고 있는데 카페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카페였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앱에 그 기사님들이 있는 곳에다 전화해서 우리 집 식당에서 음식 가져가신 분 다시 오시라고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말싸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달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제대로 했다 라는 식으로 다툼이 있는 걸 보고 사실은 조금 이 집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과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외식 관련 쪽에서 이제 학교에 있지만 외식 관련 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이제 해주시는 기사님 아시는 분이 계셔서 몇 마디 나눠보면은 기사님들도 사람인지라 그냥 아무 말 않고 전달해주는 집이 있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점포에다 연락 주시면 돼요. 한마디 하고 싶은 집이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배달을 중심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더, 기사님들과의 이 유대 관계를 갖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하는 음식의 특성상 시원한 걸 시원하게,
뜨거운 걸 뜨겁게 갈 수 있는 용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갖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차별화라든가 친환경 포장이라든가 덤 서비스가 된다던가 신제품을 나왔을 때 좀 맛보기로 해가지고 고객님 저희가 뭐 한 달 뒤에 나온 신메뉴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요거 한번 같이 맛보시고 저희한테 리뷰 하나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또 손님은 또 착하시거든요. 나 공짜로 한번 먹어봤고 아 맛이 어떻다라는 걸 또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매장에 오지 않아도 배려를 받고 있다는 거, 서비스 받고 있다는 이 감성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때도 좀 유행했지만 지금도 몇몇 점포들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편지 써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음식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뭐 냉장고에 보관하실 땐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정말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라던가 손편지 딱 해주면 그거 당연히 그냥 너무 좋아로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진 찍어서 다시 그게 또 재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 상으로 또 그 얘기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의 조그만한 감동은 곧 홍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배려 속에서 홍보를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배달 시장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뒤에서 더 예비 창업자분들도 외식업이나 식당을 하게 됐을 때는 그냥 딱 시작할 시점에서 뭐라고 생각하냐? 나도 배달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시장은 훨씬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프리미엄과 일반으로 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같은 집이 몇 군데가 있으면 오토바이 기사님이 몇 군데 들려서 여러 군데 음식을 들고 다시 나눠줬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가면 음식 하나에 집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주는 이러한 또 차별적인 경쟁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점점 갈수록 배달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뭐가 필요하다?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만드는 음식, 내가 만드는 상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 이걸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장님들께서 꼭 하셔야 될 숙제이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벌써 조금 이어서 이제 마케팅 케이스들을 사례를 얘기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이 경쟁의 점포의 차별화가 이제 배달 서비스에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비용이 안 들어가고서 차별화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들인데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분식집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아예 포장 자체를 이제 철가방처럼 만들었고 철가방처럼 열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걸 보면 이 분식집에 음식을 사진 찍는 것도 있지만요. 이 포장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좀 좋은 보자기가 아닙니다. 부직포 같은 보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곱창집인데 포장을 할 때 옛날스럽게 그 보자기에다 딱 싸가지고 가지고 오는 이런 포장 시스템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풀면 이게 이제 일회용이기 때문에 버리셔도 되고 다른 걸 또 포장할 때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바로 먹는 뭐 따뜻한 요리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할 때마다요. 그래서 족발집에서 쓰는 이제 포장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치킨집입니다. 그래서 좀 고급 프리미엄급처럼 보여지게끔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브랜드 이름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명품 브랜드 이름과 거의 유사한 이름을 좀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포장도 뭐라고 할까요? 이걸 쇼핑백? 저희 집사람이 이걸 보더니 와 쇼핑백 모양처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방, 명품 가방들 혹시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시죠?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가방을 또 싸기 위해서 부직포 같은 걸 또 만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로고가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직포처럼 한 곳에다가 여기에다가 치킨을 넣고서 다시 이거를 쭉 점매가지고 진짜 명품 가방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딱 놓고 가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차별화 전략들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부직포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백 자체가 버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의외로 또 많습니다. 뭐 신발 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치킨을 시킬 때 치킨의 맛도 중요한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걸 시키는 그러한 소비 성향들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스토랑인데 일반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배달 전용으로 나오는 쇼핑백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더 퀄리티를 높게 보이는 포장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차별화 전략들을 합니다. 이런 집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뭐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인터넷상에서 전부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누가 한다? 여기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올려주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중요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포인트가 있고 차별화가 생겼으니까 그걸 사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어떠한 형태로 포장을 할 것이냐, 포장 용기가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내 음식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차별화 줄 것인지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하셔야만 소비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밀키트 상품 등에 대한 융합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개발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뭔가 좀 부족한 음식 맛이었는데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강을 한다던가 할 때 내가 예전에는 다 일일이 잘라서 소분시켰습니다. 10명이 음식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한 위생팩에다가 소분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밀키트 상품들을 하나 딱 사가지고 와서 먹어보고 맛 괜찮으면 그걸로 딱 해서 가지고 가요. 왜냐 그러면은 일단은 반조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도 안 필요하고요. 진공을 친다던가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원래 진공 쳐서 나오고 냉장고로 있다 보니까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을 한번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무슨 실습 비슷한 거 할 때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좀 맛있는 걸 그냥 먹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는 그냥 밀키트 상품을 가져가서 함께 음식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품질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키트 상품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달되고 있다는 거. 하나의 상품이 아닌 어울리는 식품 또는 지역 작물과 연계된 상품을 세트화시키거나 응용하여 상품화하는 방식. 현재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밀키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에서도 밀키트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예요. 아까 탕수육 같은 경우들도 일종의 반가공 형태, HAR 형태, 다음에 아니면 밀키트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튀김옷을 입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튀김과 소스를 따로 떨어뜨려서 가지고 가서 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밀키트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소비자한테 즐거움을 주고 체험을 주는 겁니다. 뭘 주냐? 조리하는 거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건 즐거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 보는 게 힘들고요.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치우는 게 힘듭니다. 근데 음식 만드는 그 자체는 굉장히 즐거움을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밀키트가 그걸 대신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우는 건 설거지만 하면 되겠죠. 장 보는 건 이미 다 1인분, 2인분으로 딱 세팅됐기 때문에 까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조합만 시키면 돼요. 칼질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다 빠져 있고 음식 만드는 즐거움,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밀키트 상품은 사실은 굉장히 체험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도시락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왠지 인스턴트 음식, 그다음에 뭐 첨가물이 많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밥 한 끼를 건강하게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시장도 같이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장님들께서 배달을 하실 때 다 버무려서 가는 게 맞는지 몇 개까지는 나눠서 손님이 버무리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해서 밀키트 형태를 띤 배달 음식을 만드시는 것도 사실은 소비자들한테는 체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장님들께서 좀 잘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이렇게 밀키트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요리 대회를 엽니다. 밀키트 상품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금운동상 받은 제품들을 상품화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상당히 많이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뭐 농협이죠.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이런 대회가 열리면 뭐 밀키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회도 나가서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조리를 했었던 이제 조리사 출신이다 보니까 음식은 손맛이다라고 하는 게 좀 고정적인 관념들이 사실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잘 나온다라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술력도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이런 반가공 형태들의 식자재를 좀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인건비의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틈새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부 같은 경우들은요, 어떻게 드시죠? 주로 대부분 저녁 때 소비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녁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러니까 좀 두부를 부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먹는 음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주로 저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두부 자체가 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 쓰지 않다 보니까 좀 나눠서 쓰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두부를 아침으로 끌고 들어오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아침 시장 개척, 그래서 연두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뭐 풀무원이라고 하는 이제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풀무원이 이런 두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모두 하고 있냐 그러면 단체 급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단체 급식 아침에 이 연두부를 딱 제공하면 두부가 건강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높죠.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연두부를 먹으면서 아침을 식사를 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려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부는 저녁 때 먹고 딱딱한 모두부가 아니고요, 연두부를 아침에 먹음으로써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다이어트 음식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발상의 전환으로 제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연두부는 그냥 먹으면 아무 맛이 없죠. 그러니까 소스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다 간장 소스를 여기다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데에 간장 소스가 딱 올라가니까 하트가 진해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사진을 찍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이름도 하트 연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죽이라고 하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회복식, 건강식 개념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념을 깬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죽 시장이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아픈 사람이래가 아니고요, 상시의 음식으로 넘어오게끔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들이 이 죽을 먹으면서 몰랐던 것들도 알기 시작해요. 뭐냐 그러면요, 많이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해장으로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날 약주를 좀 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얼큰한 죽을 좀 먹으면 속이 확 풀린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죽시장이 해장시장까지도 넘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식이 아니라 건강식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들, 그 다음에 든든한 한 끼 식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양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나오죠? 과흐무, 그래서 해장적으로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이 죽이 가져가는 장점들을 계속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죽 소비를 이렇게 늘려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플 때 먹는 게 아니고, 특정한 때 먹는 게 아니고, 상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전문점화가 가능하게 된 것들이 이러한 한계성을 개척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국밥집을 운영하면 계절적 한계성이 있죠. 더운 날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추운 겨울엔 다들 뜨끈한 먹고 싶지만 더울 때 먹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갑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차별성으로 만들어 보시고 개발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드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 어렵겠지만 그걸 만들어내면 경쟁력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고, 그 경쟁력에 맞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뉴에 대한 이제 차원이라든가 색에 대한 차별화 등은 같은 음식인데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녹차를 넣은 녹차 라떼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여기에다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녹차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녹차를 더 부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잘 보셔야 될 게요, 밑에는 녹색이고 위에가 우유가 보이죠?
그런데 이 집은 우유가 아래로 깔리고 녹차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아래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다른 집이랑 좀 틀린데 뭔가 더 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얼음을 위에다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맛이 흐려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원하다예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장 큰 단점은 처음 먹었던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흘러서 뒤로 갈수록 점점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건 결국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실 때 그 얼음 중에 일부를 커피를 얼려져 있는 형태로 집어넣어서 시간이 지나도 그 맛에 싱거워지는 맛, 연해지는 맛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게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집은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굉장히 프리미엄급 아이스크림입니다. 녹차 여기에 있는 라떼를 먹기 전에 이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을 줘서 한번 딱 먹었는데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만 따로 안 파세요? 그랬더니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면 이걸 통으로 시키는 이제 그런 판매 전략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니까 이 뒤에 따라오는 녹차 라떼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팔고 계셨다라, 이런 식으로 좀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팔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파는 방식으로 바꿔주시고 부가가치를 좀 올려주는 쪽으로 소비자들한테 어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작은 개발을 통해서 큰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완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이라든가 망고 주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파인애플과 망고의 특징은 열대 과일이면서 노란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판도 노란색, 안에 들어가면 불빛도 약간 노란색, 그리고 과일도 노란색, 음료도 노란색, 그리고 빨대도 밝은 주황색,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색깔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와 진짜 밝다, 이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컵도 사실은 이제 그 점포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컵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컵들에 비해서 확실히 색깔이 확 눈에 띄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몰라도 그때 그 노란색 있잖아, 노란색 카페 있었잖아, 노란색 음료 있었잖아 로 이미지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는 게 이 컬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유니콘 시리즈의 음료인데요. 커피를 전문으로 하지만 사실은 커피도 중요한데, 이제는 스타벅스 쪽에서도 커피가 아닌 다른 음료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음식 디자이너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쪽으로 나가는 사진이 많다 보니까 커피는 까맣죠. 그러니까 까만 음료가 자꾸 노출되는 것들도 브랜드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깔을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든 게 이 시리즈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진 찍었을 때 가장 화려하게 나올 수 있는 색감까지도 생각한 음료를 이젠 만들어서 판매하고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있는 대학원에 있는 제자가 오픈한 카페인데요. 한 잔을 갖고 두 잔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커피 이제 라떼인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커피 콩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얼음입니다. 커피 모양의 이제 그 케이스에다가 커피를 얼려서 투샷, 원샷 할 때 이걸 한 샷으로 잡아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얼음을 제공하고 라떼를 따로 제공해서 손님이 딱 주문했을 때는 한 잔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잔으로 만들어주게 해서 야, 내가 이거를 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랑, 손님들을 그렇게 했더니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유심히 쳐다봤더니요, 다 부으실 것 같죠. 신기하게 반만 붓고 반만 붓고 해서 드시는 방법들로 이렇게 또 패턴을 또 바꾸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두 개를 드렸더니 이렇게 다 부은 다음에 반반 나눠가지고 또 논아 드시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를 꼭 한 잔을 가지고 둘이 논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말고, 이것 또한 소비자들의 목으로 넘겨줘야만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단어 하나 만들어냈죠.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떼가 녹아도 여기 있는 것처럼 얼음에서 커피가 있기 때문에
막 흐려지거나 맛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녹으면 녹을수록 더 진해지는 그런 커피를 좀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발견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들은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모양만 바꾸고 떨어뜨려 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활용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샌드위치가 보이시죠? 이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 샌드위치의 가장 큰 재료는 빵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일 것 같죠? 사실은 빵의 가장 큰 재료 부분을 차지하고 소비자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이 샌드위치 속이 아니고 빵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식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떡입니다. 백설기를 잘라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떡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빵은 밀가루지만 떡은 쌀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든든한 한 끼라는 개념을 마케팅 도구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은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라 색깔이라든가 뭐 고구마를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호박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녹차를 넣는다 해서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빵은 오로지 하얀 색깔 아니면 까만 색깔, 갈색깔 아주 단편적인 흑백 계열로 간다 그러면 떡은 컬러 개념으로 색깔을 넣는데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아니 내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떡도 만들어야 돼? 안 만드셔도 된다는 말씀 드려요. 떡은 OEM처럼 동네라든가 가까운 떡집에 가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대량으로 가지고 올수록 싸게 줄 거고 떡집도 고정 고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백설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는 그게 샌드위치용에 맞게끔 잘 잘라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 가장 각광받았던 게 이 흑임자 샌드위치라고 해서 백설기를 흑임자를 넣어서 흑임자 백설기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넣었더니 어르신들이 좋아했었다라는 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서 여기 조금 이제 좀 큰 집이 아니다 보니까 떡 샌드위치가 단체 주문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가는 랩으로 싸서 색깔이 보이게 해줬더니 훨씬 더 좀 좋아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문점 카페라든가 마트에 가서 보시는 대만식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에 인절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떡 샌드위치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양한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떡을 밖으로 빼내서 떡 샌드위치가 될 수 있지만 안에다가 떡을 넣어가지고 떡 샌드위치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떡입니다. 떡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치즈라든가 다른 이제 이렇게 재료를 넣고서 말아가지고 롤 케이크처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핑거푸드 형태로 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커피라든가 그거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 했더니 브런치 메뉴로 굉장히 잘 나갔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조금 여기에서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좀 활성화됐다기보다는 요거는 조금 잘 좀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들도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카페에 갔더니 이렇게 바다 커피라고 해가지고 커피에다가요 바다를 넣은 겁니다. 바다라고 하니까 옛날 말인데 버터가 되겠죠. 그래서 버터 커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너무 궁금하니까 외식 관련이니까 한번 먹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처럼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번 딱 마셔봤는데 먹기 전에 그 직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입니다. 잘 생각하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더 갈린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져서 먹었는데 제 생애 마지막 처음 산 커피이면서 마지막 커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차별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니까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버터의 양이 조금만 조절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조절이 나한테는 안 되다 보니까 딱 먹으니까 너무 느끼해가지고 또 깜짝 놀랐던, 그래서 칼로리는 어마하게 높은 것 같아요. 정신 바짝 드는 음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너무 과한 차별화가 됐을 경우에는 소비자에서의 선택을 또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요, 제가 갖고 온 것들 중에서는 요거 뭘까요? 이제 마스크팩입니다. 이게 왜 제가 갖고 왔냐 그러면요, 어떤 친환경 카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대기업에서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그 건강 주스를 시켰더니 얼굴도 건강, 피부도 건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기농인가 뭐 좋은 제품으로 만든 뭐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피부도 건강해지세요라고 해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반 소비자였다 그러면은 그걸 마시고 이걸 받아와서 다음에 집에 가서 편히 쉴 때 마스크팩을 딱 붙이는 순간 그 카페가 또 생각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쓸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패킹 자체가 아까 이 대기업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나름 여기서도 굉장히 고심을 했던 흔적이 나오는 게요. 전라북도에 있는 장수군에 있었던 사과 주스를 하나 딱 먹었더니 그 안에 요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봤더니 사과 마스크입니다. 이 사과라고 하는 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이 사과를 마스크 팩에다 넣어서 다시 여기에다가 넣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은품처럼 주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2개를 받았는데 저희 가족한테 딱 줬더니 해보고 났더니 얼굴에서 상큼한 사과향이 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거 혹시 또 따로 살 수 있는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장선상에서 갈 수 있는 이런 마케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과 주스인데 다른 걸 했다 그러면 연장이 안 돼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사과인데 사과로 만들었으니까 연장이 되고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하니까 이게 연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단어 선택이라든가 연결고리를 뭘로 할 것인지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일본에 출장 갔을 때 너무 신기해서 너무 배려가 되는 걸 봐서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청량 음료예요. 그런데 이 컵에, 이 병에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요. 혹시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안에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구슬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요. 얘가 일정 부분 확 제껴져 버리면 구슬이 이 병을 막아가지고 음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딱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딱 이렇게 돼야만 얘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음료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몰랐는데 제가 마시고 나서 봤더니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컥벌컥 먹다가 기도가 손상되거나 과한 탄산감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구슬이 그 물의 양을, 음료의 양을 조절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거는 정말 와, 어린이 음료로서는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같은 음료라 하더라도 용기의 변화를 주면서 차별화를 준 하나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빵집 하면 생각나는 뭐 피 브랜드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걸 봤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 선물을 해준다기보다는 저희 가족 중에서 어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삼촌이니까요 갔는데, 그 케이크를 어떻게 제가 구매를 하게 됐냐면 직원분이 요게 요즘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라고 했더니 그 엘사 모양이 들어가 있는 케이크예요. 그런데 이게 왜 좋은지를 가서 봤더니 알겠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케이크 사시면 케이크 보시면 여기 링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케이크의 옆부분이 묻지 않게 하려고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투명한 재질로 이렇게 감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각 케이크 드실 때 옆면을 비닐로 막아주는 거와 똑같은 건데요. 그걸 왕관 모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케이크의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딱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된 케이크에다가 이 옆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보니까 요거를 딱 빼서, 물론 이 뒤에도 또 비닐이 있어서 안 묻더라고요. 요걸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카한테 씌워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케이크인데 왕관을 같이 주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종이 한 장으로 포장을 디자인해서 입힌 것만으로도 결국 피라고 얘기했네요. 그 제과점에 그 안에 케이크 중에서 여자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케이크로 만들 수 있어서 선택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차별성이 그 자체 내 케이크 내에서도 또다시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별화 전략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만 바꿔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고객을 유심히 쳐다봐야 되는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대부분 서서 손님을 봅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겁니다. 손님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앉아서 내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앉아가지고 내 매장을 쳐다보시면 손님 사이즈에서 손님 시선에서는 무엇가 불편하고 무엇가 잘 보이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 높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가 왔을 때 손님들이 우산을 어떻게 접고 들어가는지, 추운 겨울날 외투를 입고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 외투를 어떻게 벗어놓고 있는지,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을 관찰해서 보시면 손님들이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 위에다가 봉을 하나 달아서 거기다가 옷이라도 하나 걸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의자 밑에다가 핸드백을 놓을 수 있는 걸 한다던가, 의자 방석에다가 뚜껑을 열고 집어넣게 한다던가, 그런 아이디어 제품들도 사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이 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음식을 판매하는 거나 음식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손님 입장에서 내 음식을 어떻게 소비하시는지를 보셔야만 정말 좋은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손님들을 좀 잘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갖고 온 것 좀 마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소분화되는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수박이 이만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수박이 반짜리가 있습니다. 하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다고 그 반짜리를 또 반으로 잘라서 또 4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커터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누면서도 결국 뭐냐 그러면요, 소비 자체가 대가족이나 핵가족이 아니고 이제 1인 소비나 2인 소비로 가니까 큰 수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극단적으로 하면 조각 수박을 팔기 시작하거나 아예 버리는 게 없기 위해서 껍질까지 까서 알맹이만 큐브로 해가지고 포크로 찍어 먹는 컵 수박이 나오는 시대로 갑니다. 점점점 작은 음식을 만드는 시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으로 계란이 한 판이 거의 28개, 30개 정도 되죠. 그러다가 10줄짜리가 나오고 그러다 6개짜리가 나오는데 편의점에 갔더니 결국 2개짜리 계란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친환경이니까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2개짜리를 딱 쓰니까요. 내 입장에서 봐도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저도 연구실에서 그냥 이제 조그만하게 샘플 같은 거 만들 때 굳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10개짜리 사기가 싫은데 가격이 좀 비싸도 2개짜리가 있으면 결국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의 사이즈가 작아지더라도 그람당 가격은 싸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박 한 통이 10,000원이면 반 자르면 5,000원이 아니고요. 5,500원, 5,500원이 됩니다. 4개로 자르면 2,500원이 아니고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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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는 걸 아는데도 소비자들은 남기고 버리고 쓰레기를 만드는 게 싫기 때문에 작지만 조금 비싸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살려고 하는 소비 심리로 바뀌었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견과류 담는 통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의무사항이고 여기에다가는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마리를 쓸 수 있거나 인쇄할 수 있게끔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신 분 병문안 갔다 왔더니 완치되시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잘 복귀했다고 감사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름과 함께 저한테 딱 주셨을 때 와, 이거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일반 견과류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보고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이름도 살짝 바꿔놨어요. 너트는 너트인데 무슨 너트냐면 바나넛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름도 되게 감성적인 이름으로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 이름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지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온 것 중에서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카페 같은 거 가셨을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떤 것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로고가 되어 있는 컵 홀더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컵에다 로고를 새긴다 하더라도 컵 홀더가 들어가면 결국 여기에도 새기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이거를 정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로고가 있는 것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색깔을 바꾸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죠? 좋은 일. 그런데 이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서너 가지가 있어서 그걸 내가 골라서 이렇게 낄 수 있게끔 해준다던가 같은 서너 개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걸 끼워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글씨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줌으로써 읽어보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 그 로고가 어떠한 로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는 보이진 않지만 이게 하나의 특성이 돼서 그게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읍에 가가지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카페에서는 이거의 이제 끝판왕을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기 시작을 하세요. 그분이 펜글씨를 배우셔가지고 직접 좋아하는 문구들을 써서 200개, 300개 아예 쫙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서 내가 무슨 앨범 고르듯이 좋은 문구를 내가 골라서 내가 뽑아 쓸 수 있게 하셨고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하니까 혹시 이 컵에다가 쓰고 싶은 문구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 했더니 커피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펜글씨로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딱 그려서 컵 홀더로 만들어서 딱 껴주시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야, 컵은 버려도 이거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 갔는데 5번 다 틀린 글자들이어서 다 가지고 왔고요. 상대방한테 내가 커피를 살 때에도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그 대학원 선생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서툴러도 괜찮아 라고 하는 문구가 있길래 그걸 또 골라서 껴줬더니 그 대학원생 같은 경우도 이걸 딱 보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 미안한데 내가 샘플이 필요하니까 다시 줘 그래가지고 뺏어가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재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펜글씨를 재능으로 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하나를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껴주는 아무 생각 없이 껴주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색깔을 전달해 주던가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차별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테리어를 몇 천만 원 들여서 바꾸는 차별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화는 굉장히 큰 비용들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건 작은 변화를 통한 이런 디테일한 차별화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의에는 없지만 이런 샘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강의로 들어오면요. 이제는 뭐예요? 코로나 시대 언택트라고 하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비대면 강화로 인한 언택트 마케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인 점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사람이 없는 점포가 생겼다는 거죠. 제가 있는 곳도 이제 학교 앞쪽의 상권을 보면요. 무인 카페는 이미 진작에 등장이 됐고요. 이제 무인 프린트 가게, 그리고 또 그 원룸촌이 많다 보니까 뭐 무인 세탁소, 이런 것들이 계속 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거나 최소화한 자동화 기기로 메뉴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사람이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들을 옛날엔 샀죠. 근데 사더라도 한 1, 2년만 지나면 인건비보다는 훨씬 싸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져서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임대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싸게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 이 로봇들이 사실은 이제부터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만드는 거와 로봇이 만드는 거에 큰 차별화를 두지 않는 음식부터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카페가 가장 빠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카페는 결국은 추출한다던가 이런 원리를 갖고 표준화되어 있는 레시피를 갖고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다 보니까 프로그램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로봇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국내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이제 로봇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이제 밑에다가 뭐 로미오도 있고 줄리엇도 있고 뭐 엘리엇도 있고 뭐 로봇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바리스타 형태를 띠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스 형태를 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단순히 아메리카노 파는 게 아니고요.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는 기본이고요. 라떼부터 카푸치노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카페를 이 로봇 하나가 다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전기가 잘 되는지, 온라인 되는지, 재료가 떨어졌는지, 돈도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키오스처럼 무인으로 가능하고요. 앱을 통해 가지고도 계산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오고 가는 가정들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하나 더 진화되는 게 이제 바리스타 로봇이 나오는 겁니다. 드립커피는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조차도 표준화를 만들어서 이 로봇팔이 나와서 드립커피 3개를 동시에 지금 드립커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로고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카페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 로봇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사진을 계속 찍는답니다. 근데 단골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집은 언제 가더라도 똑같은 맛이 난대요. 사람이 하는 미묘한 맛 차이가 아니고 표준화되어 있고 로봇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 가도 그 카페에 있는 이 커피의 맛은 늘 또 한결같아서 좋다는 그런 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구 동성로에 가시면은 이 비비다라고 하는 브랜드에 보시면은 무인 식당이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은 키오스트를 통해서 누르면요. 이게 사람이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방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에 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가서 보면 내 음식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난 뭐 하면 된다? 눌러서 문 열고 가지고 가서 앉으면 돼요. 이거는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시카고에서 이제 있었던 첨단 무인 카페 그 식당이 오픈되면서 그거와 비슷한 형태를 이제 띄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만들거나 반가공 형태로 이 뒤에 공간에서 만들어준 공간이 있지만 소비자는 아예 직원 자체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이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던가 아니면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선택을 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객이 손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식당들의 종류가 늘기 시작하면서 이 무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각광받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결제에 대한 확실성과 신뢰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음식의 품질이 기계를 통해서 자판기 눌러서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서는 너무 신기하고 먹어봤더니 생각보다 음식 맛이 괜찮아 라는 평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떠오르는 대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1인 소비를 위한 1인 메뉴를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밥, 혼술 등 1인 가구의 증가와 이제 등장,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혼자 식사를 즐기는 소비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앞에 있었던 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내가 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4인 테이블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2인 테이블이나 1인 테이블로 쪼개가지고 혼자 밥 먹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게끔 만드는 이런 테이블을 좀 작게 만드는 방법들, 이런 소비들, 그리고 난 다음에 4인 테이블이나 2인 테이블이나 똑같이 밑반찬을 깔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본식처럼 쟁반 위에다가 나 혼자 딱 먹을 수 있게끔 정갈하게 1인 메뉴처럼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로 바꿔주시면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테이블 자르고 사는 건 큰 돈이 들어가지만 오봉이라고 하나요? 식탁 같은 걸 하나 식판 놓고 거기에다가 작은 그릇에다가 작은 음식 놓는 것들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1인 소비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메뉴를 강화시켜 주는 것들이 요즘에 와서는 또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것들 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앱도 1인분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가시면 1인분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키면은 나 혼자서 편하게 딱 알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맛집이라든가 간편 아래말들에서요, 맛집 밀키트, 셰프의 쿠키 등 소포장 맛집이나 간편식 등이 굉장히 많이 급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음식에 먹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또 소비 패턴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안 옵니다. 오는 학생들도 많죠. 근데 대부분 온라인을 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있는 저희 학교도 지금 이번 주까지는 지금 이제 전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는 개강을 했는데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학교가 아닌 집이라던가 안정된 공간 쪽에서 머무르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세 끼는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같이 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것도 너무 많이 배달을 시키면 사실 나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음식 해 먹어야지. 근데 사람이 많은 마트에 가는 것도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를 온라인으로 시켜가지고 밀키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최소한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 음식 만들어 먹는 그런 즐거움을 해서 이 밀키트 판매율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우리나라 외식업의 통계상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신력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에는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식당의 매출액이 올라가면 식재료를 사는 마트의 매출액이 내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지, 3끼를 중심으로 먹지 계속 소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배부르니까요. 근데 식당이 아닌 식재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면 그걸 갖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판매율이 높아지면 식당의 매출액이 내려가고요. 식당의 매출액이 올라가면 식재료 파는 곳에 마트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들이 있다라는 것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디가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맞아요. 아직도 온라인을 통한 식재료 판매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 됐던 뭐 다른 온라인 11번가가 됐던 이런 온라인으로 식재료 파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 호황을 맞고 있는 이유들이 거기서 한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상에 가서 마트에 절대는 아니지만 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대면인 온라인 상으로 이제는 그 제품들을 쓰고 있고 집에서 음식을 또 만들려고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특성들을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자라나는 이 젊은 친구들, 초중고 학생들의 입맛은 우리가 같은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30대 이상, 35세 이상의 이제 그 분들하고는 입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급식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엄마의 입맛과 손맛이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오뚜기 카레 좋아하면 저도 오뚜기 카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자꾸 주니까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이한테 대물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절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교 급식을 통해서 먹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햄이라든가 소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입맛들을 갖고 가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도 이러한 젊은 친구들이 향후에 전문 소비자들이 됐을 때에는, 주 소비자가 됐을 때는 외식업에선 입맛의 변화가 있다는 것들도 분명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메뉴 개발을 하셔야 될 시점들도 온다라는 이 거시적인 환경들도 잘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2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막 거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좋은 케이스들 좀 많이 갖고 와서 사장님들하고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하는데 노력을 좀 해보긴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가 사실 좀 너무 걱정스럽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도 일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로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작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기 사장님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에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 수 있을까요? 뭐 채팅으로 좀 뭐 올려주신다던가 음성을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던가 하시면 제가 또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도 좀 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없으신가요? 제가 그렇게 완벽한 강의를 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질문이 없으신다 하더라도요. 사장님께서 제가 했던 강의를 이제 한 번에 좀 요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2021년도 외식업 트렌드는 비대면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비대면이 이제는 정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생소했던 게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해보다도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배달이 집중되면서 이 배달이 다 배달을 하니까 또 차별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배달 차별화는 식당 내에서 차별화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돼요. 왜? 음식이 남의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별화. 그래서 거꾸로 사장님들께서도 동종 업종에 있는 점포에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 점포들은 어떻게 배달을 해주고 있는지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훔쳐본다는 게 아니고요. 벤치마킹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매장에서 배달시켜서 와, 이 집은 배달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또 캐치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케팅 하시는 데 있어서는 광고보다는 다른 사람, 소비자 쪽에서 진짜 직접 해줄 수 있는 이런 홍보 개념으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걸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쫙 연결될 수 있게끔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효율적인 마케팅은 뭐다? 내가 하진 않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그걸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소비자한테 다 맡기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차별성과 요소는 사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손님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홍보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것들, 나의 재능이 다른 곳에 조금 더 뭐가 있다라고 해서 장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활용이 돼서 무언가 다시 또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의 구조로 계속 선순환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도 또 어디선가 또 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손님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또 컨설턴트로 또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시고요. 제가 조금 좋아했던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인가요? 거기에 가장 마지막 대사가 늘 마음에 와닿거든요. 뭐 치킨집 왜 하냐고 했을 때 그 류성룡이 그 얘기 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은 모두 다 목숨 걸고 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우리 외식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진짜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계신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랫동안 영업하시고 장사하실 수 있는 브랜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늘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